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은 한국의 아이디어를 훔쳤다. 2. 일본인의 몰락. 3. 한국의 기술은 일본보다 뛰어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 라면과 한국 라면을 비교하는 것은 식문화의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라면은 일본에서 기원하였으며 한국 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래는 이 두 종류의 라면, 간의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입니다. 최근 한국 라면이 전 세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면의 원조라고 자랑하던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베끼다가 들통나 대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은 한국 라면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간 해외 판매 2조 원 시대를 열며 K푸드의 선봉에 올라섰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들은 전 세계 식품 격전지인 미국의 주요 유통 채널을 잇따라 뚫고 있어 올해 이후에도 K라면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판매된 라면 규모는 총 2조 3,288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면 수출액 증가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는 K 콘텐츠 확산이 꼽힙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국내 라면 제품이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는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또 그룹 BTS의 지민이 라이브 방송 등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돼 세계적으로 이 제품을 먹는 챌린지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징어 게임과 최근 더 글로리에서도 10일 한국 라면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유행을 겪으며 세계적으로 간편식 시장이 커진 것도 라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공략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매운맛만 강조하기보다 현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고 해외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라면이 일본 곳곳에 스며들며 급기야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라면의 원조국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특히 일본 니신 식품 창업주가 오사카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으로 제조하면서 라면은 20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간편식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원조국 자리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K 콘텐츠 인기 확산과 함께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색다른 매운맛이 적중하며 시장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의 일본 수출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가량 수출이 올랐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일본 시장의 틈새 전략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삼양식품 매출도 거의 2배가 올랐는데요. 결국 라면의 원조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삼양 불닭볶음면 베끼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니신 식품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베낀 카피캣 제품을 출시하며 대굴욕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식품업체들이 일본 제품을 주로 모방해왔다면 K푸드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은 그 대상이 뒤바뀐 것입니다. 세계인이 소비하는 문화의 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라면 회사 니신 식품은 지난달 봉지라면과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한국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의 까르보 불닭은 매운 소스에 치즈를 더해 부드러운 까르보나라의 맛을 냈습니다. 니신 역시 신제품에 대해 고추장과 치즈의 감칠맛을 연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흡사합니다. 니신은 라면 포장지 색상으로 삼양의 까르보 불닭과 비슷한 연한 분홍색을 적용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왼쪽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지에 한국어로 대놓고 볶음면이라고 적거나 한국풍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니신이 삼양을 표절했다는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일본인들도 이미 한국의 불닭볶음면에 친숙하기 때문에 니신의 신제품을 표절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본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한글과 일본어 상표권을 갖고 있지만 니신이 교묘하게 제품명을 바꿔 상표권만으로 법적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삼양 측은 불닭볶음면의 오리지널리티가 워낙 유명한 덕분에 니신의 신제품이 베꼈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라면의 원조인 니신이 삼양의 제품을 표절 출시한 건 높아진 K푸드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 제과업체가 일본 제품을 베껴 출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양과 니신의 과거 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 삼양은 국산 라면을 만들기 위해 니신에서 기술을 전수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니신의 라이벌이었던 묘조식품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삼양은 1963년 한국 최초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60년 만에 니신에게 대구력을 주면서 복수를 한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유명 만화에 한국 농심 라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만화에서 극찬받는 한국 라면이라는 글과 함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이 등장한 만화는 바로 메시바나 형사 타치바나라는 만화로 형사인 주인공이 용의자와 취조실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취조해 나가는 내용을 담은 음식 만화입니다. 해당 만화에서 특이하게도 한국 라면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심에서 나온 특정 라면을 극찬했습니다. 바로 농심의 감자면이었습니다. 작중에서 등장인물이 감자면에 대해 쫄깃쫄깃한 면의 식감, 매콤한데 부드러운 국물이라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실제 감자면은 일본의 라면 마니아들 사이에서 좋은 편을 받고 있습니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신라면과 같은 매운 국물보다는 덜 자극적인 국물과 쫄깃한 면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정말 의외다.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본인들 취향 알 것 같다. 감자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진짜 맛있는 라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이 크게 인정받으며 급기야 세계 최초 라면 개발업체가 한국 제품을 베끼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과거에만 머물다가 시대에 뒤처져라면 원조국 자리까지 한국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과 일본은 비교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화, 산업 등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었고 한국은 그런 일본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장기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은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언론사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남겼습니다. 한일의 GDP 역전에 큰 주목. 하지만 생활의 풍요로운 면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웃돌고 있다. 알고 있었나요? 해당 기사에서 일본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길래 일본인들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먼저 국가별 명목 GDP로 따지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보다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일본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두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인 197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일본의 25.9%에 불과했죠.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GDP 격차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80% 수준까지 따라왔으며
2021년에는 88.5%로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되었죠. 게다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일본에 비해 2%나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뛰어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직 수치상으로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의미 없는 수치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예전부터 앞섰다고 평가한 것이죠. 기본 국민소득의 경우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명목소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실질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소득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명목소득은 환산한 것입니다. 흔히 그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로 사용되고 있죠. 빅맥 지수를 예로 들어 전 세계 햄버거 가격이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하고 환율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들이 5,000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환산하게 되면 2021년 기준 일본은 42,940달러, 한국은 46,918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거의 10%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죠. 해당 지표를 보고 다카야스 유이치 대동문화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를 통해 실제 풍요도를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쫓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쫓는 나라가 아니다. 결국 항상 한국인들이 가난하고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주장하던 일본의 현실은 사실 한국보다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난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악재가 겹쳐 힘든 경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인들 역시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하지만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유해졌을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일본을 향해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이상한 나라, 특히 젊은이들의 가난이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버블 때 태어난 부모가 부럽다.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일종의 비관론입니다. 그만큼 1990년대 버블 붕괴기 때 태어난 젊은 층들은 취업난, 저임금,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죠. 해당 문구는 일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여성은 호경기 속 좋은 일자리를 맘대로 고르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여름에는 불꽃놀이,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면서 결혼식까지 호화스럽게 치른 엄마의 삶이 부럽다. 지금도 엄마는 전업주부로서 드라마 감상, 피아노를 취미로 행복한 중년기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개인이 쓴 글 하나는 놀랍게도 일본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당시엔 SNS가 없어 사소한 일로 또래 친구와 비교당할 일도 없었다. 이젠 저출산 탓에 미래 희망까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이대로 끝인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에서 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불만은 이미 사회 문제로 가시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일본 젊은 층의 빈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은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여만 명으로 세계 11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중 해외로 출국하는 일본인의 수는 1,500만 명 정도에 불과하죠. 약 5천만 명의 인구수를 가진 우리나라가 전염병 이전 기준 2,900여만 명이 출국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노년층이 아닌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 극심했는데요. 한국은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여행을 가는 빈도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통했던 패키지 여행에 MZ세대가 몰리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하려는 수요와 한 번 갈 때 제대로 간다는 한국 젊은 층의 보복 여행 수요가 맞물린 결과였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까지 독점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층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20대 젊은 층의 해외 출국 수는 1997년 452만 명에서 2017년 30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죠. 한창 놀 시기에 젊은 층들이 여행을 꺼려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국인데 해외여행은 그야말로 사치였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젊은 층의 해외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일본 여행업체 등과 함께 회의체를 신설해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비해 출국 내국인이 너무 적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정부에서 비행기 값까지 지원을 해줘도 여전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 해당 정책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일명 청춘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은 밥 먹을 돈도 없어 식비를 아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 반찬만 담은 초저가 도시락이었습니다. 다케벤토라 불리는 해당 도시락은 치솟는 물가에 점심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반찬은 없어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찾다 보니 생겨난 도시락이죠. 가격은 한화로 약 2,1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젊은이들은 컵라면, 샐러드 등과 함께 먹어도 5,000원이면 충분해서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케벤토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의 다른 편의점들도 200에서 300엔대 도시락을 속속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점심을 사 먹기 힘든 것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저가 도시락을 사 먹거나 아예 집에서 도시락을 싸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빈곤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연스레 한국과의 격차를 체감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 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산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페라리는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에서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 대 SK온의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의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의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의 배터리 NCM9은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텔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판넬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 산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 EV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